이제는 공업의 성장을 두 가지 정도로 나눠서 보겠습니다. 소비재 공업과 생산재 공업입니다. 소비재와 생산재는 그 재화를 직접 소비자가 소비하느냐 아니면 소비재의 생산을 위해서 사용되는 것이냐에 따른 구분입니다. 먼저 소비재 공업입니다. 당시 소비재 공업으로는 면방직 공업, 제당 공업, 제분 공업을 대표적으로 들 수 있는데 이 제품들이 다 하얗습니다. 목화, 면화, 솜이 하얗고 또 설탕은 원래 흰색은 아닙니다만 우리가 흔히 먹는 것은 백설탕이고 또 제분, 밀가루도 하얗고 이렇게 세 가지 제품이 다 하얗기 때문에 이걸 당시에 삼백공업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중에 면방직 공업은 사실 1950년대의 대표적인 공업인데 이것은 일제시대부터 상당히 발전해 있었습니다. 일제시대부터 조선 내에서 자급이 되었는데 지난 시간 경성방직의 사진을 보셨듯이 6.25 전쟁으로 대거 파괴되었습니다. 시설의 70% 정도가 파괴됐었는데 원조를 받아서 1950년대 중엽 전쟁 전 수준을 모두 복구했습니다. 원면도 대부분 원조로 제공되었는데 정부가 원면을 대한방직협회라는 곳에 배정해 주면 거기에서 각 사업자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그런데 업체 중에는 과거 일본인 소유였던 업체들이 있었습니다. 일제시대 때 일본인들이 경영하던 업체들이 있었는데 이 업체들을 1950년대 중반까지 민간에 불화합니다. 그럼으로써 면방직 공업이 대표적인 공업으로 발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면방직 공업은 수출 공업으로 성장하지는 못합니다. 원료 면화를 원조로 받았고 미국은 한국인의 의복 문제를 해결하도록 면화를 원조해 주었는데 한국이 면방직 제품을 수출까지 하는 건 곤란하다 하는 입장이었습니다. 미국은 한국이 면제품을 수출하려면 그에 해당되는 것만큼의 면화는 돈을 주고 사라고 요구했습니다. 당시에는 원면 대체라고 불렀습니다. 외환 사정이 긴박했던 데다가 제값을 주고 원료 면화를 사면 방직 업체들의 채산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수출은 그렇게 활발하지는 않았습니다. 제당공업은 삼성이 처음 시작했습니다. 삼성의 이병철 씨가 투자를 했는데 1953년 8월 부산에 제1제당을 설립합니다. 이때는 전쟁이 막 끝났을 시기인데 이미 기업가는 전쟁이 끝나면 어떤 세상이 펼쳐지느냐, 이걸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전쟁이 끝나면 어쨌든 소비재 공업이 활발해질 것이고 그럼 설탕 공장을 세워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탕 공업을 시작합니다. 제1제당이 성공하니 다른 기업가들도 앞다투어 들어와서 3년 정도 지나 1956년이 되면 국내 작업이 거의 모두 완료됩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제1제당 부산 공장의 모습입니다. 1956년 11월 3일 찍은 건데 앞쪽에는 건물이나 담을 짓는 데 사용하는 브로크를 대거 제작해서 쌓아놓았고 그 뒤쪽에 공장이 있습니다. 굴뚝이 있고 굴뚝에 제1제당 공업 주식회사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 공장이 지금 CJ그룹의 발상지인 것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사진은 제1제당 공장 내부의 모습인데 왼편 저 위에서부터 설탕이 내려오는 것입니다. 남자 근로자 2명이 종이 포대에 담겨지기를 기다리고 있고 어느 정도 담겨지면 그 앞에 있는 사람이 이것을 운반합니다. 여기 여공이 있는데 이 여공 앞에다가 놓고 여기서 윗부분을 재봉합니다. 재봉이 끝난 설탕 포대는 쌓아서 수레에 싣고 운반을 하는 모습입니다. 지금 같으면 모두 기계화되어 있을 텐데 당시는 기계화가 안 되어 있고 또 얼마든지 사람을 구할 수 있으니 이렇게 수작업을 하는 모습입니다. 그 다음은 각설탕을 만드는 모습입니다. 여기 여공들이 있는데 각설탕이 칸마다 찍혀서 나오는 모습이고 또 그것을 하나씩 포장하는 모습입니다. 지금은 우리나라에서 볼 수 없는 풍경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사진은 제1모직 경산 공장의 모습인데 역시 1956년 11월 9일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전쟁이 끝나면 무엇을 할 것이냐고 했을 때 양복 수요라는 건 있는 것이고 그 양복지를 계속 수입해서 쓸 수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국내에서 생산하겠다고 해서 역시 이병철 씨가 설비를 들여와서 제일모직 공장을 경상북도 경산, 대구 인근에 마련합니다. 역시 굴뚝에 제일모직 공업 주식회사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것은 실을 뽑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직 염색하기 전에 하얀 모사가 감기는 모습입니다. 이제 염색이 됐습니다. 염색이 된 실이 감겨 있고 그 다음 사진은 직물로 나오는 모습입니다. 양복지가 나오는 모습입니다. 이상 소비재 공업의 발전을 봤습니다. 소비재 공업이 물론 제일 활발하게 발달했지만 이때 아주 중요한 생산재 공업으로 비료 공장이 건설됐습니다. 바로 충주 비료 공장입니다. 해방 전에 국내 화학비료 공장은 대규모 공장이 북한 지역에 있었습니다. 함경남도 흥남에 질소비료 공장이 있었는데 당시에는 유한비료라고 했습니다. 식물 생장의 3요소로 질소, 인산, 칼리가 있는데 이 중 질소 성분이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질소는 물론 공기 중에 아주 풍부하게 있습니다만 이것을 식물이 섭취를 해야만 그 줄기가 잘 자라납니다. 흥남 질소비료 공장은 북한 지역에 있고 6.25 전쟁 중에 파괴가 됐다가 다시 복구를 했습니다만 여기서 생산된 비료가 남한에 공급될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해방 후에는 비료를 계속 수입했는데 1950년대에 연평균 약 70만 톤, 돈으로 따지면 연 5천 내지 6천만 달러 규모를 계속 수입했습니다. 사실 대단히 큰 돈입니다. 1년 수출이 3천만 달러 정도밖에 안 되는데 5, 6천만 달러의 비료를 수입했으니 매우 큰 부담이었습니다. 그런데 2천만 달러를 투자하면 약 8만 톤 정도의 비료 공장 한 개를 건설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공장을 한 개 건설한다고 해서 70만 톤의 비료 작업이 바로 이루어질 수는 없지만 하나씩 공장을 지어 나감으로써 작업화를 할 필요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 원조 당국 FOA 내에서는 한국 비료 공장의 타당성을 둘러싸고 논란이 있었습니다. FOA 내 산업국 등은 한국의 비료 공장 건설이 비효율적이라 반대했지만 극동국에서는 한국의 일본에 대한 민족 감정과 공업화에 대한 열망을 고려하면 비료 공장 건설이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특히 이승만 정부는 원조 비료의 공급처가 일본인 것, 즉 일본산 비료가 도입되는 것에 강한 불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승만 정부는 원조 자금을 최우선적으로 비료, 발전소, 시멘트, 판유리, 공장 건설에 배정할 것을 미국 정부에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결국 1954년 2월에 미국 정부가 비료 공장의 건설에 동의했습니다. 미 FOA의 스타센 처장이 내한해서 이승만과 회담한 후에 FOA 원조 사업으로 비료, 발전소 등의 건설을 추진한다는 것에 합의했습니다. 스타센은 본국에 비록 최종적으로 생산된 제품이 세계 시장에서 다소 높은 가격을 지불할지라도 가장 알맞게 설계된 비료 공장을 즉시 개발하는 것이 무엇보다 최우선시되는 정치적 요인임을 결론지었다고 보고했습니다. 이제는 비료 공장의 입지와 종류를 결정해야 했는데 미국은 전남 나주에 유한 비료 공장을 제안했지만 한국 정부는 충주에 요소 비료 공장을 요구했습니다. 요소 비료에서 요는 오줌요입니다. 즉 오줌에 있는 성분과 이 비료 성분이 같다는 것입니다. 1954년 5월 FOA는 한국 정부의 요청대로 충주 요소 비료 공장을 결정했습니다. 충주가 어디쯤인지 보면 이 지도의 한가운데에 있습니다. 남한 내륙의 거의 한가운데입니다. 지금 같으면 공장을 어디에 건설하겠습니까? 아마 해안 지역이나 항구 인근에 건설할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는 이 비료 공장을 국토의 내륙,
정중앙 지점에 건설하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발전소가 모자란 상태에서 남한강을 이용해서 수력발전소 건설 계획이 진행됐는데 괴산에 수력발전소를 건설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괴산은 충주 바로 인근입니다. 이 수력발전소가 건설되면 비료 공장이 그 전기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당시는 에너지원이 무엇이었을까요? 석탄이었을 겁니다. 당시에는 돈이 없으니 석유를 대거 수입해서 쓰지는 못하고 석탄을 캐서 쓸 수밖에 없는데 석탄은 태백 인근에서 많이 채탄이 됐습니다. 그래서 태백산 일대에서 지하자원이 개발되면 이 연료를 이용해서 이 공장을 가동할 수 있다고 생각했고, 그 다음은 충북선이라고 해서 조치원에서부터 충주를 지나 강원도까지 충북선 건설 계획이 있는데 이 철도를 이용해서 이 물자들을 수송할 수 있고, 또 남한강의 공업 용수가 풍부하고, 그리고 또 하나의 요인은 아마도 국토의 중앙으로서 어느 지역으로든지 제품을 공급하기 편하다는 점에서 한국 정부는 이런 점들을 고려해서 충주로 비료공장 입지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문경에 시멘트 공장이 건설됩니다. 문경에 시멘트 공장이 있고 괴산 수력발전소가 건설되는데 충주, 문경, 괴산이 매우 가까워서 당시는 이 세 군데가 산업시찰 코스가 됐습니다. 지금은 산업시찰을 포항의 포항제철소나 울산의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 창원의 기계공업단지에서 하겠지만 1950년대 말에는 충주와 문경, 또 괴산 등지를 둘러보는 것이 산업시찰 코스였습니다. 이 사진이 괴산댐의 모습인데 1952년부터 건설공사를 해서 1957년도에 완공됐습니다. 지금도 이 괴산댐은 남아있는데 더 이상 수력발전은 하지 않습니다. 다음 문제는 충주 비료공장을 건설할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 일을 미국에 일임했습니다. 업체 선정은 미 원조 당국이 했는데 1954년에 건설사를 공모해서 1955년 1월에 미 당국은 매크로 하이드로 카본사 MCH를 선정했습니다. 1955년도에 한국 정부가 미 MCH사와 8만 톤 요소비료 공장 건설 계약을 맺습니다. 외자 2천만 달러, 또 내자 15억 환으로 1955년 9월부터 1958년 3월까지 30개월에 완공하기로 계약했습니다. 그런데 이 계약에 큰 문제가 나타납니다. 우선 공사 지연에 대해서 벌칙이 없었습니다. 요즘은 지체상금이라고 해서 계약 기간 내에 납품을 못하면 지연된 기간만큼 벌금을 내게 됩니다. 하지만 공사가 늦어져도 아무런 벌칙이 없었습니다. 또 공사비는 실비청산제, 코스트 플러스 픽스드 피라고 해서 들어간 비용의 고정보수, 즉 얼마간의 이익을 얹어주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비용이 얼마든지 늘어날 수 있는 사실상 비용에 제한이 없어집니다. 또 턴키 베이스라고 해서 완공 난 다음에 키를 넘겨달라는, 즉 알아서 공사해 달라는 계약이었습니다. 실제로 이 계약 조항 때문에 나중에 문제가 생깁니다. 한국 정부는 계약 직후 연료로 무연탄도 사용할 수 있도록 계약 수정을 요구합니다. 그 때문에 공사비 240만 달러가 늘어난 수정 계약을 맺습니다. 또 MCH 내부의 분쟁과 노사 분규로 공사가 지연되기도 했고, 한국 정부, 미국 측 경제조정관, 원조 당국 ICA의 MHC에 대한 감독이 부실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 정부는 MCH 측의 공사비 증액 요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공사비가 70%나 늘어서 3,334만 달러나 되었고, 공사 기간도 30개월에서 3년이나 더 지연됐습니다. 그리고 준공 후에도 잦은 고장으로 가동 중단이 되고
2년 후에나 정상화되었습니다. 충주 비료 공장을 지으면서 고생을 한 한국 정부는 정부 보유 외화로 비료 공장을 하나 더 건설할 때 소독의 회사와 공사비 2,700만 달러로 고정했습니다. 호남 비료 공장인데 나주에 공장을 지었습니다. 호남의 민간 기업이 이 공장 건설을 추진했지만 필요한 자본금 납입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아 공장 건설이 지연되었습니다. 결국 장면 정부를 거쳐 박정희 군사정부 때 정부 자금을 투입해서 공기업화한 후 준공했습니다. 게다가 이 공장 역시 잦은 고장으로 설비 일부를 교체해야 했습니다. 이처럼 한국은 비료 공장을 건설할 때 아주 큰 어려움을 겪었는데 수차례의 시행착오 끝에 완공된 이 비료 공장에서 한국 화학공업의 인력이 양성됩니다. 이 충주 비료의 인력이 1960년대에 또 다른 비료 공장이 세워질 때 그쪽으로 진출하고 또 울산 석유화학단지가 1968년도부터 건설되기 시작하는데 그때에도 충주 비료의 인력이 아주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사진을 몇 장 보시겠습니다. 1956년도 11월 7일 찍은 사진입니다. 아직 비료 공장이 없는 들판입니다. 땅을 파서 공장에 기초를 놓는 모습인데 지금 같으면 굉장히 깊게 팔 텐데 당시는 별로 깊게 파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사진은 어느 정도 공장 골격이 갖춰졌습니다. 1958년도 9월 11일 사진인데 암모니아 가스탱크 같은 것입니다. 저 멀리 보이는 곳이 남한강입니다. 남한강 강변에 비료 공장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은 1961년 4월 29일 충주 비료 공장 준공식을 했는데 윤보선 대통령과 장면 총리가 참석했습니다. 이 두 사람은 그로부터 한 달도 안 되어 5.16 군사정변이 일어나 권좌에서 밀려납니다. 그 다음은 호남 비료 공장의 건설공사 모습인데 역시 상당히 어설픈 모습입니다. 그 다음은 1962년도 말 호남비료 주식회사 나주공장의 준공식 사진입니다. 단상에 군인들이 있습니다. 박정희 군부가 통치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 다음은 1963년 6월 호남비료가 정상 가동될 때 모습입니다. 아주 단정한 공장입니다. 원조 공업화에 대해서 종래에는 아주 부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미국이 소비재 원료 위주로 원조를 줘서 소비재 공업만 발달했다. 또 원조 물자를 배분할 때 정치인과 관료, 기업 간의 뇌물과 특혜를 주고받는 부정부패, 정경유착이 만연했다. 이렇게 아주 부정적으로 봤는데 지금은 평가가 좀 다릅니다. 소비재 공업의 발달이 왜 나쁘냐고 하는 겁니다. 소비재 공업이 발달했으니 국민의 소비 생활이 안정이 돼서 1950년대에 살 수 있지 않았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만약 시설재 위주로 원조가 제공됐더라면 소비 생활이 위축될 수밖에 없고 심지어는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는 일이 일어날 수도 있었던 겁니다. 중국에서는 1950년대 대약진 운동기에 쌀이 엄청나게 증산됐다고 보고하고 쌀을 수출합니다. 그 대금으로 제철소를 대거 지었지만 6천만 명이 굶어 죽습니다. 반면에 한국에서는 풍족하지는 않았지만 사람들이 대거 굶어 죽는 일은 없었습니다. 또 이렇게 소비재 공업에서 먼저 기초를 다지고 생산재 공업으로 넘어가는 게 맞습니다. 처음부터 생산재 공업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처음부터 가려고 하다가 차질을 빚은 것이 충주 비료 공장이었던 것입니다. 원래 30개월에 짓겠다고 하는 것이 무려 3년이나 연장됐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은 원조 공업화에 대한 평가도 달라졌다고 하겠습니다.